대립과 갈등 대신에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린 화합의 전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그런 소통의 전당, 국민을 위해서 365일 일하는 진정한 민의의 정당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대학에 온 것은 제가 평생 처음입니다. 수원에 있지만 아주 좋은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세브란스 병원하고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전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련을 했는데 제 후배 중에 바로 2년 후배에 조경기 선생으로 있었는데 아주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주대학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인천에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수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총장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김동연 총장님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G7 회의에 한번 특별 수행할 때 갔는데 그때 우리 총장님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때 직책이 뭐였죠? 경제수석 비서관 하셨던. 예. 그 청와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때 제가 사실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서로 저녁도 한번 하고 얘기를 대화를 나눠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솜사탕 같은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말 아주 달콤하고요. 아주 정말 소프트하고요. 그리고 아주 마일드하고 그러면서 아주 내면의 세계가 단단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여기 총장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광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총장님 여기 한 800명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복도까지 쭉 앉아가 한 1000명 들어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한 200명 좀 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원래 의사인데 말이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잘 못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군중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잘 나오고 이 숫자가 적으면 좀 덜 나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 꿈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꿈은 어떤 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소박한 꿈이고 하나는 좀 큰 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거나 통일은 이제 확실히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고 싶다 하는 게 제 하나 꿈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젊은 여러분들에게 앙게이트 조사를 이렇게 하면 아마 통일에 대해서 뭐 영꼽 세모로 하면 아마 세모도 꽤 나오고 꼽혀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블루오션이 하나 있다 그러면 북한, 버려진 땅 저 북한입니다. 만약에 블루오션을 하나 더 가까이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눈에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의 대척점에 있는 그 남해안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브루오슈는 그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해안 출신도 있을지 모르겠고 남해안 가본 분이 계시겠지만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리아스식 해안.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면 해안이 쭉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리아스식으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꼬불꼬불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섬도 한 4, 5천 개 있고요. 그 남해안의 해안선을 쭉 이렇게 펴서 일자로 쭉 펴면 중국 대륙의 경계선하고 비슷한 길이가 나와요. 저게 그동안에 또 많이 우리가 국립해양공원 이렇게 해서 보존해 놨는데 이제는 자연을 잘 보존하는 그런 가운데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수도권은 아주 척박하게 말할 수가 없죠. 다르게 말하면 배꼽 위에는 헤라클레스 같고 배꼽 아래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제가 소박한 꿈은 뭐냐면 제 아내와 제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뭐 불쌍한 환자 좀 돌봐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여생을 앞으로 제가 한 15년 남았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많이 봐준 거예요. 내가 몇 살 정도로 보여요? 지금 염색을 했다는 거 감안하시고 60. 대단히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67입니다.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은 우리 부총장님이 산부인과라고 그러시는데 산부인과는 좀 나아요. 근데 우리 신경외과는 방사선의 노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같이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개 수명이 75세 전후에 다 세상을 떠나요. 떠날 때 원인도 대개 류케미아, 백혈병 또는 그런 백혈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죽는 경우 많아요. 방사선에 많이 쪼여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늘이 아마 저를 좀 쓸 때가 있는지 아직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보면 15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에 내 이 꿈을 두 번째 꿈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데 첫 번째 그 꿈은 15년 동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에는 별 관심이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남북 국회 회담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 인민회의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장하고 한번 만나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그런 많은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총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축하도 드릴 겸 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거부터 먼저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요. 미 육군 10군단장 알몬드 사령관이 방금 그분이신데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배에 4만 명 이상의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흥남 철수를 했죠. 이건 거의 기적적인 일인데요. 이분이 이 알몬드 장군의 외손자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중령, 예비역 중령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의장이 되고 난 뒤에 알링턴 묘지에 가서 거기서 만나 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링턴에 이 알몬드 장군의 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25일이 65년 전에 우리 한국 동란을 겪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 21개국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총 인원은 연인은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와서 죽은 사람이 4만 5천 명,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나이 좀 될지 모르죠. 부상이 한 11만 명. 16개국이 군인을 보내고 5개국은 의료팀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참전은 21개국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약 한 43개국에서 많은 물자를 보내줬어요. 예를 들면 우루과이에서는 약 그 당시 돈 2만 불이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65년 전에. 그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모포 7만 장, 담요 7만 장을 보내주셨고요. 예를 들면 또 멕시코는 3만 불 어치의 그 닭고기, 이런 이제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 캔이겠죠. 그 캔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63, 4개국의 도움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저때 만 2살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전쟁 후에 한 4, 5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그 수많은 국가에서 도와주어서 그 도움으로 우리 일어설 수 있었고요. 지금 총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좌절은 하지만 절대 그 낙담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말라. 다시 이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우리 일어섰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는 거의 한 10대 대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해외 나가 보면 수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남의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원조를 계속 받고 있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에티오피아에 제가 가봤는데요. 아디스 아바바라는 에티오피아 수도에 가보면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우리 6.25 사변 전후에 살던 그런 판잣집 정도에 사는 게 대부분인데요. 또 케냐에 가봐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남이 우리를 차별하는 데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차별하는 데 대해서는 잘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비교적 우리가 남에 대한 차별심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난 아주대학의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도와서 우리나라와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와서 저하고 만났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런 부존 자원이 많아서 지하 자원이 많아서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말씀이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인적 자원은 상당히 좋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만 좋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우수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이거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근자에 와서 이렇게 보면 그 따뜻한 가슴이 점점 없어져요. 그 뭘로 볼 수 있느냐? 사회가 자꾸 이기주의가 되고 이기주의화 되고 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 물질주의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옆에 사람이야 굶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내만 잘 되면 된다. 뭐 다른 대학은 다 망해도 아주 대학만 잘 되면 된다. 그 옳은 생각 아니거든요. 왜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대학, 아주 대학과 유사한 대학, 경쟁할 수 있는 대학들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인명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안전 불감증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년 전에 겪었던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생긴 것도 결국은 뭐냐? 저는 그것을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이주의화돼 가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자꾸 가면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는 시그널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배운 자, 가진 자, 지도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여러분 가지고 홍익정신입니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들 때 홍익정신. 그게 홍익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널리 사람들에게 이롭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게 또 공동체 정신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물질은 필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물질을 다 향유하고 있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은 하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십시오.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뭐 1km 올라가나 2km 올라가나 계속 하늘, 나중에 우주까지 가겠죠. 땅은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밟고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자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삼천리가 금과 수가 사는 강산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금과 수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평소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를 당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과 정신주의의, 물질주의와 정신주의, 물질과 정신의 조화, 그 밸런스, 균형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만드는 명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수많은 뭐 이태리에서도 만들고 어디서 만들고 하는 그 명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우리는 지금 그 북한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데는 박정희라는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가 있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어머니 아버지들의 노고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다 그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자식을 배굶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수한 인적인 자원을 가지게 됐고 여기까지 완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거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치하고 허영하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런 물질에 젖어버리고 누가 선물을 하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 얼마짜리지? 여기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다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학생으로서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하일레 셀라시의 1세라는 에티오피아 황제가 있는데요. 이분이 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정쟁 당시에 제일 처음에 650명의 자기 황제 건의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은 한 6개월마다 이게 교체를 했으니까 연 인원 3,500명 정도 왔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너희들이 가서 그 나라를 살려내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오너라. 포로로 잡혀가지는 마라. 그랬던가 봐요. 그래 이디오피아 군인은 말이죠. 포로가 없어, 포로가. 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 양단간이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그 대단하잖아요. 그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뒤에 종족 간에 군사 쿠데타가 한번 생겨가지고 나라가 아주 또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 리더가 잘못되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개국 중에서 이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는 보훈의 나라. 이게 우리 그때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그 생각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이 얘가 접니다. 아주 착하게 생겼죠.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부산에서요. 중앙초등학교인데요. 제가 여기 정직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돼가지고요. 성철 종정 스님도 만나봤고, 여러분 성철 종정 스님 얘기는 들었을 게 아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씀하신 분이 그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15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월하 종정 스님이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었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병원의 원장원 또 신경의사 하다가 정치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품고 정치를 해야 될 말씀 하나 좀 부탁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라. 딱 그 한마디, 뭐 그 이상 말도, 단 말도 없어요. 저는 정직하라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실 줄 좀 기다렸는데 정직하라. 정직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직이 말이죠. 내 경험으로는 제가 그렇다고 100%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하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총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 학점으로 치면 제가 A+ 정도는 정직성에 있어서는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학원에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이 얼마나 정직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좀 해보면 어른들은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해봐야 표가 납니다. 진실로 정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정직성이라는 게 가장 큰 무기라는 겁니다. 제가요 1974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1년차 레지던트 때예요. 우리나라에 두 번의 큰 빌딩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태어나기 전에. 그 중에 하나가 대영락 화재로
그때 아마 200여 명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청량리 로타리의 대왕 코너 화재로 1974년 11월 2일 날 128명이 밤에 다 타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제 장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6살인가요? 27살 좀 됐는데, 만으로 26살 좀 됐나요? 근데 묘한 게 이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지금 호적 등본을 보면 74년 10월 2일 날 결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돌아가신 고인이 딱 한 달 전에 부탁을 해서 제 아버지하고 제가 오케이 한 겁니다. 제 집사람 그때 남가주 대학의 상대 학생이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내요. 너 허락 없이 이렇게 했다. 그 혼인신고하고 두 달 전에 약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곁에 제가 그때 간염이 생겨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ESW라고 특실에 그 독방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 옆에 한 보름 있었어요. 그게 스토리 전부 다인데, 그래 돌아가셨어. 결혼식은 제가 77년에 이제 전문의사 되기 1년 전에 했습니다. 4년 차 때 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면,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어전이라고 그러죠. 의학전문대학 나와가지고 한국전쟁 2년 전에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호를 단신 월남하셨고 또 유복자로 태어났어서 또 혼자서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무남동료 이제 외동딸이고. 그러니까 친척이 먼 친척밖에 없어요. 이제 월남 전쟁 후에 오신 분도 있고 몇 사람 계시고. 근데 외가는 장모 쪽은 친척이 좀 있었어요. 막 그런 등등 이제 또 의사로서 친구들,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신경외과 학회를 만든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재산을 한 3억, 지금 한 150억이나 300억 정도 가치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가치로 따지면 3억 정도 재산을 남겼는데, 재산을 많이 남겼다고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인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제가 그때 봤어요. 보니까 전부 다 사기꾼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이렇게 법인화를 하고, 고인이 법인화 하려고 다 했는데 마지막 인감도장적으로 서울 갔다가 화재 사고로 죽은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법인이 되면 상속세 안 내도 된다. 근데 상속세가 또 얼마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얼마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오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지금 한 40%좀 됩니까, 총장님? 가시라고도 안 가시고 계세요. 한 40%좀 될 겁니다, 아마. 사실은 세금을 정확하게 100% 내는 사회라면 상속세는 조금만 내도 돼요. 안 낼 수도 있고요. 그 이중과세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내고 정확하게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도 좀 있고요. 저도 뭐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그때 얼마냐? 상속세가 90%. 거기다가 또 방위세 5%부터가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갑자기 본인이 그것도 병원 원장이 죽어버리고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95%니까 그건 끝났죠, 뭐. 그렇잖아요. 그때 백마 타고 나타난 동자가 하나 있었던 게 그게 정의유화란 말이죠. 그게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법적인 사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결하러 나선 겁니다. 그런데 1년간 이렇게 보니까 온통 하여튼 자기가 복지재단 하는데 그 도네이션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세금을 내려고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요. 팔고 다 세금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인간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총장님 같이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희들 다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부정부패가 많으면
심하면 세금이 그렇게 택도 없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의 오너가 사망해가지고 기업이 망하도록 나라에서 돈을 뺏어가면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일하는 사람들 100명이고 200명이고 전부 다 일자리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밸런스라는 게 필요한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잘 망하는 기업이 없었어요. 우리 봉생병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왜 그랬느냐? 제가 인턴 레지던트 초기에요. 분명히 이게 브레인데스 알죠? 내사 상태인데, 그걸 억지로 약을 줘서 혈압을 계속 좀 유지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놓더라고, 한 2, 3일. 다 그 이유가 그건지 아닌지는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딱 당하고 보니까, 그 2, 3일 동안에 재산 정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다 빼내는 겁니다. 은행에 저금된 거 다 빼내고, 예를 들면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명의 이전 할 수 있는 명의 이전해버리고. 왜냐하면 사망 선고가 내린 그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 전날 재산을 바꿔버리면 상속세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어릴 때, 그때 28살 아주 젊었죠. 제가 뭐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 제가 돈 버는 걸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가 사기치는 걸 배운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좀 정직한 편이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겨내는 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을 가지고 이겨낸 겁니다. 더 이상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교보문고에는 지금 품질이 되어 제가 자서전 99년에 썼는데요. 거기에 다 자세히 써놨는데, 내 방에 한 100건 남아 있습니다. 15,000원인데 여러분 연락하면 5,000원 깎아 드릴 테니까 연락하십시오. 그거 보시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년단,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보이스카우트 제복이잖아요. 우리 이제 보이스카우트였는데, 군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군에 갔다 오신 분 있죠. 근데 우리 스카우트는 삼지창으로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준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 몇살 자는 사람 깨워줄 수는 없고, 지금 제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 한번 이야기해봐요. 학생이 생각할 때 인생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부모가 되는 준비. 그것도 좋은 거죠.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 정말 제가 바라는 답인데요.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안 죽은 사람 봤어요?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죽는 시점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년 모일날 죽는 걸로 이렇게 시점을 정해놓고 오늘 하루를 살았단 말이죠. 오늘 해가지고 이제 자면 내일 아침에 하루를 살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의 하루가 가까워졌잖아요. 하루를 살았다는 것과 하루를 죽었다는 것과 제가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후회 없는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이 돼가지고, 내가 허살았다. 내가 돈은 억수같이 벌었는데, 이 자식들 교육 잘못이, 이 자식이 전부 다 불효자식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내 정말 허살았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산다면 이렇게 안 살다며. 근데 조금 좀 돌아가실 건데, 뭐 그런 이야기 생각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늘 하고 산 사람 같으면 죽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다리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꿨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총장님 늘 그러죠. 총장님 옛날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걸 늘 생각하셨다고 제가 신문 보도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뭔가, 그걸 해야 여러분 죽을 때 후회스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물론 그게 꼭 틀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러고 저러고 하여튼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오해가 생겼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제 뜻은 뭐냐,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다가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의과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완에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 아주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의사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어요. 의과대학 안 가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설득을 하다가 나중에 공갈 협박까지 하고 나중에 채권지 집어 던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가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그런데 제가 착했거든요. 정직하면서 제가 착했어요. 제가 그때는 친척들이나 이래 오면 아이고 이완은 착하지 이래서 이 남자가 말이지 이 착하다는 게 병신이라는 소리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고민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그래 이제 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한번 기회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나 스마트폰에 요새 좀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분도 원래는 의과대학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국제정치학인가 사회인가 딴 걸 하고 싶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치과서래요. 그래서 또 용이 너는 의과대학 가라. 그래 하버드 의과대학을 갔어요. 아주 머리는 우수했던가 봐요. 그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무슨 학인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지금 세계은행 총재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다음 정도 돼요. 그게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도 아버지 말씀 듣는 바람에 지금 제가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부모님 말은 좀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제가 이제 이건 제 소개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제가 젊을 때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결과를 더 중요시하고 살았다. 또 그렇게 살겠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살겠다. 조금 더 많네요. 훨씬 더 많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과를 중시하고 살다가 보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대학에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끔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죠. 마음속으로 대학은 아주대학에 가고 싶은데 맨날 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당구나 치고 딴짓을 했다. 그럼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거단 말이죠.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과정에 열심히 해도 시험 치기 전날 감기가 들었다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파이널리 맨 마지막에는 딱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가 어젠가 서울대학 가서 그 얘기를 했나요?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됐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도지사 당선됐다. 좋아하잖아요. 떨어졌다. 이렇게 좌절하고 이러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감옥수 간 사람 지금 시알리 받아 지금 얼핏 봐도 지금 아마 10명 훨씬 더 되죠. 제가 지금 5선 했으니까 20년 동안. 도지사 당선됐다고 오픈카 타고 휘날레 하고 사진 찍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했는데 6개월 후에 감옥수 탁 가고 말이죠. 그것도 부부간에 가고. 그 출마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결과는 잠깐 젖혀놓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놓고 살겠다. 소위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하고 살겠다. 그러시면 성공의 확률이 훨씬 많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만 중시하다가 보면 서로 이기적이 되고
친구와 적이 되고 그렇게 될 소지도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이건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1,100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정말 콜랍스된 그 병원을 있는 돈을 내고 나머지는 3년 연무연납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하여튼 3년간 번 돈을 전부 다 상속세로 다 낸 거죠. 그게 또 나라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자는 그때 1%인가 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니까 지금 같으면 완전히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건데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아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요. 아주 좌절감이 생기고 좌절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요. 일본 중앙법대를 나와가지고 22년생인데 1944년 만 22살에 요새는 지금 고등고시죠. 고시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합격해서 동경지방검찰청에 검사 15를 한 1년 좀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교장이 됐는데 그거 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해방 직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는 1살 때 일본 가서 살아놓으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이 혀 잘래기라고 그래요. 이 말이 혀가 잘라요. 그래 일본 사람 말은 이게 보면 표가 납니다. 일본 단어에는 이 받침이 없어. 우리 같은 이 받침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산호, 삭개 뭐 다 이런 식이지 받침 있는 일본말은 없습니다. 그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저 일본 여자를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근할 때는 그때 용산 형무소 소장을 잠깐 했다고 그랬는데 출근할 때 문을 잠가놓고 가고 혹시 누가 들어와서 어머니 죽일까 봐. 그때는 밤에 라이트만 켜도 뭐 총도 빵 쏘고 하여튼 뭐 해방 직후에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죄인들하고 막 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교육계 투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던가 봐요. 그래 이제 마산에 제 할아버지가 이제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빌붙어서 좀 몇 달 계시면서 자살을 생겼는가 봐요. 동해남부선 그 삼랑진에서 진주 가는 그 열차가 있는데 그 선로에 베고 누웠다는 거예요. 내 형님이 태어나서니까 이제 피부치죠. 내 형님 42년 2월생이니까. 그 어머니는 뭐 그때 어머니는 19살쯤 됐나요? 제 어머니가 18에 시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래 이제 그 철로를 베고 누웠다가 잠결에 이제 기차에 받쳐서 죽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좌절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를 탁 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왜 못 살겠느냐 하고 뻘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고향으로 들어갔어. 그때 아버지 영어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그래서 그래서 미군들 통역해 주면서 이제 야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쌀이나 좀 얻어먹었겠죠. 뭐. 감자도 좀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말이죠. 저도 뭐 이야기 다 하려면 지금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제가 몇 시까지 하게 돼 있죠, 주 선생님? 네, 6시 전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30분 남았네요. 네. 시계가 저기 있네. 네. 전에 끝내. 근데 저 질의응답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시 한 50분에 끝내주시고요. 그럼 45분까지 끝내도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좌절이 많았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요. 제가 T1에 전주 예수병원 T1인데요. 제가 세브란스에 올라갔습니다. 2년차 때 올라갔는데요. 주임 교수가 그때 이현재 선생님 지금 막내 사위가 아주대학병원 신경 교수라고 그러는데 주임 과장이 그랬죠. 근데 그 이현재 선생님이 이제 주임 교수 그만두고 그다음 다른 분이 이제 주임 교수가 됐는데 저보고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어제 올라왔는데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애누리즘하고 브레인 튜머 수술을 한 서너 달 좀 보고 가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이현재 선생님 오락해서 갔는데 그 정모 선생님 얼마나 서러운지요. 전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날 동료들하고 제가 원래 소주 한 잔 빼 못했는데 소주 한 2잔 먹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서 내 저 주임 교수 내 언젠가는 복수한다. 그래 제가 생각하는 복수가 뭐냐? 아름다운 복수라는 거죠. 내가 더 당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 우리 일본군 그 성노예 당하는 그 할머니들 지금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 위안부라는 말이 좀 거슬려요. 지금. 그 할머니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국제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할머니들 제가 복수할게요. 내가 아베도 만나고 일본 의장도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이가 하는 짓거리 보이 희망 없고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들이 저를 이래 보더라고요. 그래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말한 아름다운 복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 일본보다 훨씬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할머니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수라는 그것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늘 아름다운 복수를 생각하십시오. 뭐 그거 빼고 나면 그다 복수를 하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괜히 때리고 폭행죄로 뭐 감옥에 갈 수도 없고 살인죄로 감옥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복수를 저는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늘 다시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다음요. 제가 이거 간단한 이야기, 이게 좀 재미난 건데요. 제가 이제 한자 자풀이를 장난합니다. 이는 보면 핵이 두 개잖아요. 여남 또는 남녀. 그래 여러분 결혼 요즘 보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저 위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나라의 리스트에 보면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꽁지예요. 1.2 정도. 1.2. 그게 1대2 정도 돼야 되는데 1대 1.2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 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텐가 말하고 대학도 이제 고민이 그게 앞으로 10년 지나면 2025년쯤 되면요. 대학교의 학생 수가 전국에 따지면 지금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줄이건 뭐 학교로 수를 줄이건 줄여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주대가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경제 여유가 생기면 모교 발전을 위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야 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장님 한 after you 그것만 가지고는 저도 금일봉 내긴 했습니다만 막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 동문들이 또 그것 좀 나서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생자는 보면 이 소잖아요. 이 소우자 밑에 줄 꺼난 게 생입니다. 그래 인생이라는 게 뭐 사치 허영하면서 흥청망청 매일 뭐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게 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 같이 참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부부가 손잡고 정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감사하면서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이 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생이라는 글자를 이게 제가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은 주자 시절에 만들었다고 보면 아마 3000년쯤에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그 아무리 봐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요. 요즘은 스펙보다는 인성입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제가 하버드 대학 얘기했는데 다음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대학의 대학원의 주요 선발 기준을 보면 여기서 제가 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ethic and integrity 이게 이제 윤리의식과 정직성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학 입학뿐만 아니고요. 대학원 입학뿐이 이게 아니고 취직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인성에서도 이게 기본입니다. 충효, 인의, 예지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것도 그 정직 이것도 그 기본에 들어가는 도덕 윤리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여러분들이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스펙보다도 이 정직성과 도덕 윤리 의식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면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IT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게 자꾸 양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이비리그, 여러분 10개 대학이 있잖아요. 아이비리그에 1등 졸업한 사람을 졸업 20년 후에 체크를 하니까 거기도 이제 격차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상위 그룹은 왜 상위 그룹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능력이 좌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5분이면 5분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을 정확하게 다 알아듣게 하는 사람, 그런 능력, 그게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독서하고 사색하고 그걸 계속해서 연마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연습이겠죠. 다음요. 이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가장 우선은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요, 인의, 예지를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성이 기본인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예, 끝이 지나갔어요.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참사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가 대개조는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이타주의와 조화로운 균형을 만드는 사회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저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이 일을 국회가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라는 게 원래 입법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 정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입법 기능 중에서 저렇게 사회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도 국회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은 국민정신 부활이다. 이 효가 재밌죠? 이 효. 나라에 대한 효가 충이고요. 효가 재미난 게 아니고 이 효 옆에 해초리 매가 붙으면 가르칠 교자가 됩니다. 교양 과목 할 때 교, 가르칠 교. 그 가르칠 교가 효가 붙어 있잖아요. 옆에는 해초리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효를 계속 하라고 해초리 매질하는 게 그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아주 대학에서 톱 졸업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성적 좋아봐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인의예지는 기본 우리 양심이고요. 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 앞에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불호쇼는 북한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경제가 올해 경제가 어제 어딘가 발표를 했죠. 그게 KDI 발표입니까? 3.8 정도 보다가 어제 3.0이 될 것 같다. 우리 성장률이. 제가 한 2.7 정도 될 거로 봅니다. 제가 옛날에 재경위원장도 했고 제가 병원 경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감이 그렇습니다. 제 그 감에는 여러 사회 분위기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물론 소위 말하는 챔피언 기업은 별로 되지 않고요. 지금 삼성하고 현대하고 한 몇 군데 정도인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보니까 북경, 중경 이번에 모디 총리가 왔는데 아마 정몽구 회장 찾아가서 한 걸 봐서는 아마 인도에도 공장 만들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소위 말하는 강성노조, 뭐 기종노조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정규노조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인건비가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봉이 한 1억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선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회사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나 또 봉급도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아마 자동차에서 다른 데도 유사하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코스트는 자꾸 더 들고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를 가보니까 대개 10분의 1쯤 돼요. 우리 인건비의 10분의 1 또는 8분의 1 막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저런 걸 보면 북한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해 나가야지만 우리 미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도 나가고 봉사도 갈 테고 사회 나가면 또 외국인도 만나고 외국인도 가고 뭐 할 텐데, 여러분 이 네 개의 컨셉은 갖고 계세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졸부 같은 감을 주는 나라가 되어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미일, 중, 러 다 마찬가지고 아세안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컨셉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선한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단 한 번도 5,000년 역사에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는 착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로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강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강국, 한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문화강국은 정신문화강국입니다. 충효, 인의, 예지가 강한 나라. 거기에 이제 정직성과 여러 가지 이제 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 3분이 남았습니다만 약속한 시간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요.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선배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블루오션 문제나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 또 특히 제가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회가 나라 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신뢰받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만남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